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조선 전기의 문화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가 교재 147페이지고요. 여러분 여기요. 문화가 정말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152페이지까지 가긴 하지만 그 안에 원래 문화 자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라고 하면 두 개 파트로 나눠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냥 하나로 가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자, 대신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내용이 많이 있는 만큼 여러분이 접근을 하실 때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불교 파트냐 아니면 뭐 유교 파트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들어왔죠. 근데 여기는 분야별로도 접근해야 되겠지만 시기별로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147페이지에 15세기 나와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149페이지 16세기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전기 15세기와 16세기는 정치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다른 만큼 그 안에서 문화의 양상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자체는 일단 나눠주세요. 자, 먼저 갑니다. 그럼 15세기. 자, 15세기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할게요. 15세기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훈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훈구라고 불러주는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부국강병이에요. 부유한 나라와 그렇죠? 튼튼한 군대, 그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나라 모습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국강병을 위해서라면 성리학 말고 다른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적인 어떤 뭐랄까 유연성도 좀 있었던 나라인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적인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 이제 조선은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까 우리만의 정체성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민족 문화 민족 문화도 발달시켰던 게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요. 가장 첫 번째 보이고 있는 것이 훈민정음이잖아요. 이 훈민정음이 결국 뭡니까? 민족 문화 발달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때 창시가 됐고요. 왜요? 세종대왕이 보니까 왕이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지몽매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나중에 수령한테 잡혀가도 내가 무슨 제목으로 왔는지 누가 말로 풀어주지 않으면 글로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뭔가 법령을 발표한다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한자는 기본적으로 뜻을 가진 글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됐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말하는 거 그거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소리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을 이끌고 만든 글씨가 바로 이제 훈민정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됐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창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훈민정음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집현전.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백성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교화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면 나라 통치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화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한다? 양반. 그렇죠? 특히 양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최만리 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아니 중국이 이걸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중국에 큰 글자가 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대하지만 세종대왕은 이제 그걸 강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고 창제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뭐 해야 됩니까? 보급시켜야 돼요. 자,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책들을 편찬하는데 여러분 그 책명들을 아셔야 돼요. 교재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일단 용비어천가가 나와 있죠? 월인천광지공이 나와 있죠? 석보상들 나와 있어요. 자, 용비어천가, 용입니다. 뭘 상징할까요? 이성계 집안. 그러니까 이성계 집안을 칭송하는 거예요. 자기네 조상을 칭송하는 거고요. 월인천광지곡이라고 하면 곡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는 거. 석보상절은 자신의 부인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쓴 석가의 일대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 시기 때 농법서, 농사직설 편찬되는 거 알고 있죠? 이걸요 또 한글로 간행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알게끔 합니다.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요, 이 한글이 배우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요, 똑똑한 사람은 하루 사이에 다 배우고 조금 아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열흘이면 다 배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창제와 보급. 됐죠? 그럼 하나 더 가겠습니다. 창제하고 보급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될까요?
연구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런 훈민정음에 대한 막 본격적인 연구는 언제 하게 될 거냐? 나중에 실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선 후기 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역사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역사서는요. 어떤 쪽에서 접근하시면 되냐면요. 이거는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건국을 왜 하게 됐는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자신의 개국에 대한 정통성을 밝히기 위해서 편찬을 한 건데, 단 정통성을 밝히는 과정 안에서도요. 우리 조상 중에 이제 누구를 더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서 역사는 서술되어지는 그 비중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사의 시작을 고조선이라고 보는 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조선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고조선을 누가 세웠다고 알고 있어요. 단군이 세웠다라고 알고 있는데 미리 얘기했지만 16세기 같은 경우는요. 단군보다는 누구에 더 주목을 하냐면 기자에 더 주목을 합니다. 왜? 단군은 그냥 순수 국내파예요. 반면에 기자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온 귀족으로서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에게 어떤 유학적인 질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개조시켜 준 거죠. 선진화시켜 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16세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기자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기자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15세기 훈구파는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받아들였어. 너무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라를 개창하고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끌어가. 이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15세기는 누구에 주목한다? 단군에 주목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역사서가 편찬됐을 때 누구의 역사서가 나온다? 단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수록 역사서들이 서술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당시 나왔던 조선전기 대표적인 역사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중에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절요, 동국 통감 나와 있죠. 자, 실록, 절요, 통감. 여러분 거기 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실록, 절요, 통감, 동그라미. 여러분 앞으로 역사책을 볼 때요. 이런 글자가 뒤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쓰는 역사책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편년체이구나. 이거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우리 고려시대 때 이야기하면서 역사서를 편찬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편찬 방법이 있더라. 연도별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에서는 쭉 나가는 방법. 일기 쓰듯이 써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거 말고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사람이 왕이죠. 왕들 이야기 먼저 쫙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전편에 들어가면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신하들 이야기 쫙 깔고 사람을 비중별로 정리한 것들 있죠.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기전체라고 불러줬어요. 됐어요? 그래서 왕이 들어가 있는 그 파트를 뭐라면 본기라고 불러줬거든요. 이걸 바로 이제 기전체라고 한다. 다르죠. 그런데 지금 보셨던 실록, 절요, 통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편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면요. 연도별로 쭉 나와져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기전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삼국사기. 맞아요. 사기를 그렇게 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일단 그거 묶으셨죠? 하나만 더 갈게요. 특히 조선왕조실록. 보통 역사서를 보면요. 삼국자가 붙어있는 역사서들은 고려시대 때 써요. 고려자가 들어가 있는 역사서들은 조선시대 때 써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넘어가는데 조선왕조실록은 그냥 조선시대에 씁니다. 자기 시대 이야기를 자기가 써요. 그래서 당시 왕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뭐 하나만 해도 다 적어요. 누가 적냐면 사관이 적습니다. 사관들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왕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요. 다 써요. 하물며 왕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왕이 야, 사관아 그거 좀 안 쓰면 안 되겠니? 나 창피한데. 근데 왕이 창피하다 쓰지 말라고 했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담을 정도로 사관들은 철저하게 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담아주면 일단 역사서를 편찬할 수 있는 기본 내용이 되죠. 이걸 바로 사초. 사초가 나중에 이제 실록에 본격적으로 정리가 돼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사후예요. 되나요? 그리고 조선은 객관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사초를요. 왕이 살아생전 절대 볼 수 없게, 왕도 볼 수 없게 만들어주는데 조선의 왕조 중에서 왕들 중에서 사초를 유일하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가 바로 누구냐면 연산군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초는 왕도 볼 수 없는 것이더라.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쭉
정리를 했었고요. 자, 반면에 이제 고려사나 고려사 전류, 고려시대 역사죠. 근데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 역사를요, 조선 중기도 아니고 조선 초에 썼어요.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고 난 뒤에 곧바로 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고려사에 대해서 조선인들이요, 그러니까 썼던 그 조선인들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썼을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썼을 것 같아요? 부정적이죠. 왜냐면 고려 역사가 계속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라면 그 긍정적인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세운 조선인들은 나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사와 고려사 저류는 뒤쪽으로 가시면 왜곡이 심하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가장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이 성리학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성리학이 여기 보니까 내용 별로 없죠. 그런데 나중에 16세기 들어가면 성리학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측면인 거냐면요, 16세기에 등장하게 될 성리학과 잘 비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성리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히 막 철학적이고 관념적 그런 부분보다는 실용적인 성격이 강해요. 자, 이런 것들은 고려 말에서도 그러해 왔었죠. 그래서 어떤 사회 전반적인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사상적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실용적, 너무나 관념적 논쟁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당시 책들이 나와도요,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뭐 소학이라든지 아니면 각 집에서 행사를 할 때 주자 같은 거, 주자 선생이 얘기했었던 집안의 주요 그 의례 절차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15세기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5번. 뭐랍니까? 과학기술. 여러분, 이 과학기술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역사상 어떤 특정한 기간 안에요, 이렇게 과학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시기가 없었어요. 우리 역사상 특정한 시기 동안 이렇게 과학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시기가 없었다고요. 그만큼 뭐였다고요? 뛰어나고 눈부신 흔적들을 남겨냈던 게 바로 15세기라고요. 되셨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과학기술이 특히나 많이 발달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세종이에요. 참 세종은 다방면에서 활약도 했죠. 그렇죠? 훈민정음 글뿐만 아니라 과학 쪽에서도요. 세종이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좋은 인재들을 등용합니다. 이때 세종 때 등용됐던 되게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이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장영실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요, 삼품까지 올라가요. 와우, 삼품이면 되게 높죠.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요, 부산 동네 거기 관청에 소속된 노비였어요. 근데 노비 출신이었는데 삼품까지 올라갔다. 대단히 파격적인 거죠. 그쵸? 그럴 수 있었던 게 뭔데요? 세종의 과학사랑 때문입니다. 세종이요, 야, 이렇게 뛰어난 인재라면 이 노비 신분 자체를 당연히 면천을 해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재능을 높이 사자. 쭉쭉 올려줍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148페이지 보시면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면서 이제 막 쭉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세종시기의 과학발전 이렇게 하면서 혼이 강의부터 쭉 나와 있죠. 그 대부분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바로 장영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천도 있고 그러긴 했지만 일단 여러분은 장영실을 기억을 좀 해주세요. 됐나요?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요? 왜 이렇게 국가가 과학기술의 발달 관심이 많았다고요? 부국강병.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요. 조선은 무슨 국가냐? 농업국가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늘을 알아야 돼요. 언제 계절이 바뀌는지, 언제 비가 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과학에 대해서도 비가 얼마나 많이 다 측정해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먼저 천문학 갑니다. 천문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고려시대 때 천문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을 이제 서운관 이렇게 불러주는데 여기서는 관상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을 관측하고 난 다음에 천문도를 그렸어요. 별들을 막 그렸는데 와, 그 정옥 동안 지금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건데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현재 여러분들 만원권 있잖아요. 만원권 뒷면에 보시면 막 별자리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따가준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번엔 다양한 이제 기기가 나왔다. 뭐는 얘기 나올 텐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요, 치구기 무슨 이렇게 쇠통 하나 만들어 놓고요, 물 재는데 도대체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참 별거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통 담아서 물 재는 거. 그런데 그 이전까지 그 누구도 그런 생각 못했다라는 게
이게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뭐 별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싶지만 아무도 그 이전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요 비가 온 양을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고 났잖아요. 그럼 땅이 추적추적하죠, 그렇죠? 그럼 막대기 같은 거 꽂는 거예요. 막대기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많이 들어갔으면 비가 많이 왔네, 조금 들어갔으면 조금 왔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령들이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확인케 시켰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학기술 쪽에서 또 뭐가 보냐면 달력 보이죠, 그렇죠? 예, 이 달력.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셨던 달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나라에서 들어왔던 달력. 어느 왕 때, 예, 열심히 선방했으나 숙제를 못했었던 왕들 계시죠. 예, 바로 그 왕시기 때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 충선왕 시기 때 들어왔던 이걸 바로 뭐라면 수시력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요. 우리랑 조금 안 맞는 게 뭐 일식이나 월식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수시력 기본 베이스 깔고요. 온 거를 굳이 밀어낼 필요 없으니까 온 거 기본으로 깔고 그 이슬람 쪽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게 회의력이 있는데 이 회의력의 장점을 결합시켜요. 그래서 만들어낸 우리식의 달력이 바로 뭐냐면 칠정산입니다. 이게 칠정산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런 거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준이 어딜까요?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을 기준으로 삼은 달력이 되겠다. 자, 의학 분야에서도 발달이 됩니다. 내가 거기 봤더니 향약 집성방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향약 우리 땅에 맞는 약재들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쭉 모아둔 거. 이게 바로 집성방입니다. 치료 방법을 쭉 모아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이미 고려시대 때 나왔던 게 뭐가 있어요? 향약 구급방이 있죠. 자, 이번엔 또 향약 집성방이에요. 가운데 글자만 다르고요. 남이 다 똑같죠.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어떻게 배우는 친구가 있냐면 기억은 고려니까 구, 오케이. 지읒, 조선이니까 집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향약 구급방 고려시대 거, 향약 집성방 조선시대 거 하시고요. 여기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방유치. 의학서적인데 이 의학서적의 특징은 뭐냐면 의학백과사전이라고 해요. 의학백과사전. 조선은요 백과사전이 많이 나와요. 백과사전은 여러분들 많은 지식들이 누적되지 않고서는 감히 만들 수 없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관심 있는 한 분야만 쓰는 게 아니라 전 분야를 다 아울러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백과사전을 쓰겠다 그러면 의학과 관련된 뭐 약재라든지 치료법이라든지 다양한 것들 다 담아야 돼요. 근데 그런 백과사전들이 나왔으니까 그만큼 조선은 학문적으로 발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학 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의방유치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 의방유치를요. 나중에요. 악학개범과 더불어서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많은 백과사전은 다 조선 후기 때 나왔는데 의방유치랑 악학개범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 거거든요. 그건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과학기술 발달의 또 다른 한 양성 중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금속활자예요. 나라에서요. 책을 참 많이 만들잖아요. 그쵸? 나라에서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요. 개인들도 되게 많이 편찬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걸 찍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금속활자가 많이 개량이 됩니다. 자, 두 개씩으로 나눠주세요. 일단은 태종 그리고 그의 아들 세종. 항상 문화 파트 나오면요. 세종이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다 나와요. 자, 이때 태종 때 만들었었던 활자가 바로 뭐냐면요. 개미자예요. 세종도 나왔던 게 갑인자예요. 자, 글자 모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고딕체, 맑은 고딕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글씨체예요. 개미자와 갑인자가 나왔고 태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그 편찬삽을 벌이기 위해서 전문 기관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주자소.
그럼 이제 금속 활자 찍어내는 조직이 있다면 이번엔 또 종이를 또 생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찍어내줘야 되니까요. 이게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조지서, 주지소, 조지서 이런 이제 기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자소, 조지서 기관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들이 나오는데요. 나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라 처음에 필요한 건축물들은 주로 뭐가 될까요? 궁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요. 궁궐, 관아 이런 것들이 많이 건축이 되었고요. 불교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두 가지 기억해두세요. 하나가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여기 뭐 들어가 있죠? 뭡니까? 바로 팔만대장경.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이 장경판전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도 대단하지만 이 장경판전 대단하다 그랬죠? 왜냐? 이 안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습기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너무 습하면 거기 막 나무가 뒤틀리기도 하고 곰팡이도 생기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일체의 설비를 이렇게 막 에어컨을 달거나 이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 온전하게 잘 보장돼 있더라.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밑에 보면요. 밑에가요. 그냥 이렇게 다리만 이렇게 있고요.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모래도 있고요. 횟가루도 있고요. 막 소금도 있어요. 숯도 넣어놨어요. 적당한 비율을 섞어두고 나니까 이게 자연 물 먹는 하마 역할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창문을 뚫어줄 때도요. 창문을요. 여기를 이렇게 크게 뚫어줘요. 그럼 여기는 작게 뚫어줘요. 이쪽은 작게 뚫어줍니다. 여기는 크게 뚫어줍니다. 바람의 순환 구조를요. 되게 잘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됐죠? 이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판전이 되고 또 하나가 이때 유명한 탑이 하나 나오는데 원각사지 10층 석탑. 여러분 원각사지 10층 석탑 하니까 생각나는 탑 없습니까?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거 언제 나왔어요? 이거요. 고려 말에 나왔었잖아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되게 독특한 막 그 불상들이요. 탑에 다 새겨져 있다. 왜? 기본 재료가 얘는 대리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양식을 본딴 것이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에서는요. 요 정도 불교 쪽에서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에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16세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세기 성리학적 문화 발달 이걸 나는데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사림들이 주도하면서 문화에서도요 다양한 특성들이 좀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성리학만 이런 질서가 이제 강조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 대한 지나친 철학적 논쟁이 빚어지다 보니까 과학 기술이 많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과학 꼭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 성리학 안에서도 이제 입장 차이가 나오겠죠.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주기론이다, 주리론이다 이렇게 어디선가 들어보셨던 그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제가 수업하면서 성리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 인간의 심성을 논하는 학문이다.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 인간의 심성을 논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성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그건 이제 그러면 성리학이 논의하는 대상인 거예요. 대상이라면 그다음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실제로 바라봤는지 그 방법, 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그 성리학이 출생한, 등장한 송나라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송나라는 제가 예전에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냐면 문화는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었지 모르지만 유목민족들보다 되게 시달렸었던 사람들. 그들이 송나라 사람들이요. 거란족도 있었고 여진족도 있었고. 근데 거란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 황하 쪽에서 버티고 버텼거든요. 그런데 거란이 약해지면서 여진이 크게 승정했고 이들이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밀고 내려오자 송나라는 황하 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양쯔강 쪽. 되셨어요. 남쪽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남송. 그리고 그 남송에서 나온 학문이 바로 뭐라고요? 성리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난 시절이 나왔어요. 피난 시절.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에 원나라 간섭받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도 되게 암울했던 시기였죠. 그 암울했던 시기 때 우리 역사서 나오면요. 역사서의 내용은 뭐였었어요? 그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민족이야. 이렇게 막 자꾸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지금은 되게 힘들지만 원래 우리 되게 잘났거든. 단군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세운 나라 이런 거 강조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송나라가 지금요.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송에서 성리학이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성리학은 그러니까 우리 송나라는 지금 너희들한테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화가 니들보다 우수한 거야. 이걸 되게 강조하려고 하는 풍토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요. 두 개로 바라봅니다. 뭘 바라보냐면요. 이와 기로 바라봐요. 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근본적인 원리 같은 거예요.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근원적인 원리 같은 거고요. 기는 우리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것, 현실적인 것. 이게 성리학입니다. 이, 기. 됐어요? 자, 그럼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강조할 것 같습니까? 기를 강조할 것 같습니까? 이를 강조하죠. 왜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니들한테 당하고 있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문화적으로 니들보다 우수한 거거든. 그 정신, 근원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이를 강조합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만 볼 것이냐, 기도 어느 정도 비중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기론이 또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 또 가볼게요. 이걸 또 인간으로 연결을 보시면 또 뭐가 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근원적인 생각이 되겠죠. 이걸 바로 이제 이성.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문득문득 갖게 되는 것들은 뭡니까? 감정. 그래서 이제 이걸 4단, 이걸 이제 7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성리학이에요. 됐어요? 그럼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위아래 뭔가 양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분명히 더 높게 봤으니까 양분하고 있는 그러한 그 철학적인 사상인 거 맞는 것 같죠? 철학적인 사상이 아니라 철학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제 성리학이 우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성리학 연구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인간 세계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럼 상하로 나눠야 되겠어 라는 인식을 계속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눕니까? 왕과 신하가 다른 거고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고요. 어른과 아이가 다른 거고요. 양반과 일반 평민이 다른 거고요. 계속 나누죠. 이분법적인 게 나와주죠. 결국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이 위쪽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하와 그 위쪽을 더 숭상하는 걸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중에요, 아니다, 나중에 아니군요. 이미 이제 임진왜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제 뭐 호란을 겪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힘은, 그러니까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청나라가 있고 조선이 있고 명나라가 있지만 힘은 청나라가 강하겠지만 문화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거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더 우월한 문화가 있다니까 이걸 보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화이론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명분론. 기억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그냥 곧바로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주리론, 주기론이라고 나왔죠. 주리는 어느 쪽을 더 많이 본다? 이쪽을 더 많이 본다. 그러니까 도덕적 이상주의. 자, 이황 선생이 이 주리론을 발달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도덕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주기론은 현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죠.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공감을 한다는 것은 현실 개혁적, 사회 개혁적 성향도 조금 가지고 있겠구나. 자, 그러니 철학적인 논쟁에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 당시 조선이 겪고 있었던 현실 문제 하면은요. 16세기 갔을 때 그 공납의 폐단이 많았어요. 박납의 폐단이 있었죠. 그럼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자라면서 나온 것이 바로 뭐가 되냐? 수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름만 들어주세요. 이 수미법을
일단 이제 제안이 된 거고 이거 나중에 실현되는 것이 대동법이라는 거니까 들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맨 밑으로 가신 거 거기 보니까 이제 표에서 계승이라고 나왔죠. 주 리론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니들보다 우월해 이 생각하시죠. 이게 나중에 우리 개화기 때 되면 서양 세력이 계속 우리 압박하고 일본 우리 압박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분노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래 당장의 군사력은 일본 니네가 쓸지 모르지만 우리가 니들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하거든. 사악한 것은 배척할 거야. 위정척사가 여기서 나오고요. 주 기론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여서 개혁하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북학, 개화로 이어집니다. 자, 거기 역사서가 보여요. 역사서 같은 경우도요. 우리의 자주적인 역사보다는 중국의 이제 우월함들이 반영되는 역사서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동국사략, 기자실기입니다. 사략이라고 하면 우리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재현의 사략. 언제? 고려 말. 이재현도 성역을 받아들였던 초기 멤버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 이제 동국사략이라고 하면요. 그것이 더 발달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구나. 기자실기, 기자가 누군지 말씀드렸었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기타 쪽에서요. 뭘 볼 거냐면요. 불교 쪽 보겠습니다. 불교. 자, 고려에서 당연히 이제 불교는 세대하겠지만 그 세대된 양상을 좀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시대별로 가는데요. 일단 태조 때. 태조 때 도첩제라는 걸 실시해요. 이 도첩제가 바로 뭐냐면요. 승려 허가증이에요. 승려 허가증. 그러니까 허가증을 발부를 했다는 건 뭐냐면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은 승려하면 안 되라는 거야. 숫자를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안이라고 있었죠. 공장안. 그거 누굽니까? 기술자들의 명단 적혀지는 게 공장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려들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좀 도첩제가 되겠는데요. 이 도첩제를 통해서 승려 수를 제한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 태종. 태종 같은 경우는 왕권을 강화하려고요. 육조 직계제 이런 거 시행했던 사람이죠. 군대도 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도 강화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딱 봤더니 사원에 많은 토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원전. 이거 그동안 세금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싹 몰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 세종. 세종 같은 경우는요. 불교가 이제 교종, 선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이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36개의 전류요. 36사를 이제 통합 정리를 했어요. 자, 반면에 이제 세조. 이 세조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불교에 그렇게 귀하지 않았는데 그가 조카도 죽였잖아요. 조카 단종 제거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가 말년에 가면 뭐 건강도 별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를 많이 믿게 되는데 그러면서 설치한 조직이 바로 뭐가냐면 간경도감.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우리 앞서서요. 그 탑 하나 배웠었죠. 초기 나왔던 탑이 뭐가 있었어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었죠.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성종 같은 경우는요. 유교적인 통치 질서가 특히나 더 강조됐던 시기이다 보니까 불교가 많이 억압했고 그러다가 명종 시기가 되면 불교가 살짝 다시 발달을 해요. 왜 그러냐면 면종의 엄마가 문종왕후인데 그가 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때 불교가 다시 업되는데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대표적인 승려가 보우라는 승려가 되겠고요. 이 명종 시기 때 이렇게 불교가 살짝 다시 한번 이제 부흥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명종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선조. 선조 시기 때 무슨 전쟁? 임진왜란. 임진왜란 터졌을 때 우리 대표적인 승병 있잖아요. 승병을 이끌던 의병장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구 있었다고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있었잖아요. 그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같은 그런 이제 좀 뭐랄까요? 고승들, 나름대로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업적을 남긴 이러한 고승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명종 시기 때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진행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승병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 승려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술 분야에서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림 같은 경우는요. 지금 3개의 그림이 보이는데 강의안의 고사관수도 이거 여러분들 15세기 끊어주시고요. 자, 신사임당의 초충도와 이정의 묵죽도 나오고 있죠. 이거 16세기를 끊어주세요.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일단 15세기에 보이는 것들은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 정물화의 느낌이라면 고사관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선비가요. 생각이 딱 빠져있죠. 생각에 빠져있다. 관념적이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나도 뭔가 생각에 빠져들 것 같잖아요. 성향 차이가 보여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매란국죽. 선비의 어떤 기절 같은 거, 선비의 어떤 정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것이 매란국죽이죠. 그래서 그 매란국죽이 그려진 것들이 바로 이제 묵죽도 같은 거라서 16세기 때는 바로 이러한 묵죽도를 비롯한 정물화, 사군자들이 많이 그려졌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거기 아래쪽에 보면 음악 있죠? 자, 음악에서 아까 제가 악학개범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악학개범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기 때 있었던, 조선 초에 있었던 2개의 백과사전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음악과 관련된 백과사전이 바로 악학개범이 되었고 그 악학개범은 성종 시기 때 편찬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조선 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 들어갈 거냐면 조선 후기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었던 여러 가지 정치 체제들이 다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죠. 새롭게 정비가 되면서 조선에서 어떤 식의 이제 체제 개편 그리고 조세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는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